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 같지?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남이 생각하는 대로 사냐? 그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꼭 타이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만 행동할까? 아키, 어쩌면 생각이 너를 조종하는 걸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아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윈드보드는 재미있고 체육관 운동은 지루하다. 이 단순한 문장이 뇌에 각인되면 운동 시간이 지겨워지지. 일단 그 생각이 뿌리내리면 너는 계속해서 운동을 싫어하겠지. 아, 몰라. 형은 생각이 너무 많아.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 와, 정말 싫다. 한마디도 안 져.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꼬맹아.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9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사사 9번째 9회인데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세 분, 박 사장님, 쿠키님, 차차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차차님이 인사 준비해 오셨다고 했어요. 또 해오셨죠? 네, 차차님 또 준비했는데. 차차님 너무 귀여우시다. 다 준비 좀 해오세요. 차차님 오늘은 뭘로 준비하셨어요? 네. 따라하게요. 이제 완전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 좀 해. 저는 좋은 책과 영화를 추천해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차차입니다. 우리 네이버 카페에 이제 한두 분씩 오셔서 그 영화 이런 거 추천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듣고 계신 분들 뭐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는 안 할게요. 근데 그 네이버 카페에 와주시면 그건 소통하고 싶은 창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넷의 정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뭐 좋은 책, 좋은 영화 이런 거 얘기해 주셔가지고 서로 공유하면 그건 서로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꼭 구독도 해주세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거 부탁을 좀 겸사 여기에 얹어가지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초반이라서 많이 추천은 안 해주셔서요. 뭐 네. 책이나 영화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다음 회차에 다루기 때문에 네, 같이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 이 부모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자녀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약간 직구로 던지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라는 소설인데요. 워낙 많이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는 읽어본 아이들도 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추천도서나 권장도서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라는 문구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이 문구를 통해서 예상했던 내용과는 조금 달라서 또 나름 흥미로웠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용 우리가 같이 들어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숙명, 바로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내가 직접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상상일 텐데요.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있음직한 세계를 구축한 작품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이고요. 우선 소설 제목 페인트는 소설 속 아이들이 부모 면접, 패런트 인터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부르는 은어인 동시에 부모를 선택하는 것부터 해서 자신의 삶은 자신이 색칠해 나간다 라는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미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면서 한 명의 아이라도 국가가 맡아서 잘 키우겠다 하는 생각으로 NC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NC는 Nations Children, 즉 국가의 아이들이라는 의미죠.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SF 소설적인 분위기도 풍기기도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은 제누 301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NC 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모두 아이들이 입소한 달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누 301은 제누어리, 1월에 입소한 301번째 아이라는 뜻입니다.
NC센터는 모두 3종류가 있는데 갓난아이부터 미취학 아동이 있는 퍼스트 센터, 또 초등학교 입학 후 12살까지 아이를 교육하는 세컨드 센터, 그리고 13살부터 19살까지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을 돕는 라스트 센터가 있습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를 만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선택하는 일은 이 라스트 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인공 제누는 라스트 센터에 있는 17살 남자아이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13살부터 부모를 선택해서 센터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제누는 최고참인데요. 부모를 찾기 위해 열심인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제누는 부모를 찾는데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부모 보는 눈이 너무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비 부모들을 만나도 100점 만점에 15점을 주는 등 어른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NC센터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가디언인데요. 박과 채에게 항상 걱정을 삽니다. 예전에 NC 출신의 한 사람이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인해서 NC 출신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데 19살이 되기 전에 부모를 만나서 센터에서 나가면 NC 출신이라는 기록이 깨끗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19살이 되어서도 부모를 만나지 못하면 NC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로 혼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가디들은 제누가 어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센터를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누는 하나와 해오름이라는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예비 부모를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부모를 선택하는 대신 세상 속으로 혼자 나가서 편견에 맞서기로 하면서 소설이 끝이 나는데요. 책을 덮고 나서 사실 어떤 부모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소설 페인트는 일단 소설의 아이디어 자체가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이어서 같이 읽어보려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차차님께서 너무 재밌게 그 페인트 내용을 설명도 해주시고 줄거리 요약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미래의 어떤 시점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가 맡아서 길러주고 아이가 좀 크면 면접을 봐서 부모를 정해주는 시스템을 갖춘 그 센터가 있고 그 센터 안에 살고 있는 제누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저희가 본격 스포 방송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계속 그 궁금증을 끈으로 해서 끝까지 이어져 나갔거든요. 제누가 마지막에 부모를 선택할까? 안 할까? 한다면 제누라는 이 아이는 좀 특별한데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되지? 그 궁금증이 이제 끝에 가서야 풀리는데 이제 결말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런 재미로 읽었던 것 같아요. 책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이션스 칠드런이라 그래서 낳은 아이도 다 맡길 수 있는 전국적인 사과서인가. 바람은 아니시죠? 맡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왜 예전에 유럽에서 기숙학교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이들을 다 글로 보내버리잖아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를 부모가 어느 정도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내면 거기에서 완벽하게 다 케어해주는 센터인가? 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육원의 또 다른 이름이어서 조금 실망했어요. 네. 뭔가 새로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애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이 국가에서 뭔가 책임을 아이들을 많이 해주는 그런 걸 기대하셨던 거죠. 그렇죠. 모두나 누구에게나. 네, 모두나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부모에게 학대받으면서도 견뎌야 하는 아이들 얘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함께 누구나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이 좀 더 커지는 또는 왜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설정이 너무 스탈린식이다 라고 생각을 또 했어요. 이거 소련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안도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예상 밖인데? 그러면 네이션스 칠드런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좀 그렇구나. 네. 사실 여기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을 여기다 맡기는 거죠. 네. 그렇죠? 버린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이라고 그렇죠. 해야 근데 되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에 버렸다만 포함된 거잖아요.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키울 수 없는이 포함이 안 된 거죠. 그게 조금 아쉽다고나 할까. 왜냐하면 이제 출산율 문제를 처음에 거론하면서 책 소개를 하니까 맞아요. 예. 뭔가 대안의 느낌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가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그건 아니었다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소설 속 세계관이 개연성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셨는데 출산율이 낮은데 버리는 아이를 나라에서 잘 키워준다고 출산율이 오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꾸 다들 특정한 시즌에 아이가 많이 들어오고 여기 소설에서 보면 그렇죠? 맞아요. 크리스마스 시즌, 그다음에 태어난 휴가, 아이, 여름 휴가 시즌. 휴가 시즌에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박 사장님 현실적인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네. 저는 이제 그 이 책 소개할 때 항상 부모를 고를 수 있다면 그런 건 기본적인 그 소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읽다가 가장 많이 생각한 거는 여기 NC의 시스템 굉장히 좋다. 이걸 세금으로 운영하려면 얼마나 들까? 막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고. 소설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국방비로 들어갔던 맞아요. 그 세금을 전부 다 이렇게 NC로 보냈다고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불가능할 텐데. 불가능하겠지만, 그건 되게 좋다. 뭔가 하여튼 그 설정과 거기에 시스템,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보육원에서의 삶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완전 다르죠. 훨씬. 왜냐하면 영양도 관리해주고 균형 잡힌 영양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다 주고 그다음에 그거 안 되면은 또 뭐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렇게 하고 전 그래서 완전 무서웠는데.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균형 잡히게 키워주면 얼마나 좋냐. 너무 근데 이게 가디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가디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가디는 월급을 월급을 받으니까. 하겠죠.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가격만 가디가- 좀 네. 이상해서 그래요. 굉장히 너무 이상적인 헌신적이에요. 헌신적인 네. 가디였는데 근데 그 시스템만 해도 저 옛날에 저는 그 부분 읽을 때 사실은 그 영화 있잖아요. 복제인간 만드는 거 막. 영화 있었어요. 예, 하얀 어떤 센터, 하얀색 인물들이 다 거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부유한 사람의 장기를 기르는 거죠. 예, 그 대체 장기. 맞아요. 피부 뭐. 그 영화 생각났거든요. 이미지. 그래서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운동도 되니까 균형 잡히게 얘네 키워. 그래서 나는 이 페인트 소설 뒤까지 읽기 전까지 계속 한쪽이 불안한 거예요. 얘네가 혹시나 사회에 이용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그 시스템에 반하신 분도 계시다니. 너무 좋더라고. 공부도 다 공부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나와서 보내고 싶죠. 초등학교 한 그리고 3학년쯤 됐을 때. 왜냐면 인성 교육도 되게 철저하게 하잖아요. 배려하게 하고 폭력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요. 폭력 쓰면 바로 잡혀가고. 그러니까요. 저 너무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이 다- 시스템. 잡다한 건 다 로봇이 처리해주고. 네. 다 밥 해주고 네. 빨래 해주고 네. 애들 육아 다 해주고 네. 야, 커피도 갖다 주고. 인성부터 시작해서 그만 반하시고요. 이제 그만 반하시고 차차님은 소개해 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책에서는 제가 아까 직구를 던지는 것 같다라고 했던 거는 직접적인 그런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머릿속에 질문을 던지는 말들, 그게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거나 행동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그게 제누의 생각을 빌어서 이렇게 툭 계속 그 말을 직접적으로 던지는데, 예를 들면 아이는 부모의 필요에 의해 태어난 존재들 같아요 라는 말. 그러면 이제 이게 의문문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아이의 탄생에 대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내가 내 맘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서 내 맘대로 살 수도 없어. 이게 기본적으로 사춘기에 갖는 굉장한 불만이죠.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엄마 아빠 맘대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질문.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디 중에 하나인 박이 이제 지나가듯이 15점짜리 부모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아이도 있어
라는 말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직구를 날리는구나. 멘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의 기술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보면 제누가 그 말할 때 뭐 어른이라고 해서 다 아나요? 뭐 원래 어른들도 부모들도 불안한 존재들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부모에 대한 정의도 되게 많이 내려주고 어른에 대한 어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직구를 되게 많이 던지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소설에서 읽으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저런 분이 우리 아빠 뭐 엄마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커서도. 근데 뭐였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되게 많이 못 배우셨어요. 가정이 어렵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많이 배우신 분들 막 교수님들 보면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정말 그건 보여지는 거고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우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누가 원하는 부모란 솔직하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부모인가 보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 솔직하다는 부분에서 약간 저랑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선 솔직하고 자신을 털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부모도 본인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이한테 고백할 때가 있죠. 이제 그건 중요한데 준비가 됐는데 인간으로서 도달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진한 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준비조차 하지 않아서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부모들은 아예 준비조차 하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저는 그게 아쉬웠어요. 준비하고 노력했는데도 네, 안 되는 부분이 솔직한 게 그렇죠,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노력했는데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안 한계를 되는 가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가 노력했지만 어려워요. 엄마도 사람이라서 또는 엄마가 지금 처음이라서 이 부분은 너랑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모는 너무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줘야 하나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아이다움 같은 거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게 저랑은 좀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또 아까 여쭤보신 제가 학창 시절부터 어떤 부모면 좋을까를 고민했던 부분은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자신의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직업 생활. 우리 세대 때는 조금 없는 드문 케이스. 우리 때는 좀 이렇게 가정 헌신하시죠. 맞아요.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헌신하시는 부분이 많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어떤 엄마는 애 머리도 안 빗겨서 나왔더라. 자기는 화장했으면서 막 이런. 그게 이제 보편적인 모습이신 할머니들의 그쵸? 관찰력도 좋으시네. 네, 어머니 주어진 3분 동안 자신의 선크림을 바르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의 머리를 빗기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3분을 어떻게 쓸까의 선택이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은 며느리의 대답. 보편적인 시어머님과 보편적이지 않은 며느리의 대화를 들으셨어요. 되게 의사소통을 잘하시네요. 어머니랑. 어머니도 그렇게 진짜 생각하실까? 자애로우세요. 진짜 어머니께서 자애로우셔서 굉장히 자애로우시고 잘 받아주시니까 가능한 네. 일이다. 네, 맞아요. 네.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저도 그런 말을 못했을 텐데 자애로우셔서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크면서 그 3분을 내 머리 빗겨주는데 쓸 수 있는 엄마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막상 친정 돼보니까 어머님은 아니죠. 아니. 우리 엄마는 직업을 되게 중시하셨대요.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자기 삶이 더 저희 중요하시.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저를 좀 돌봐주셨는데 이모가 시집 가면서 저를 잘 못 돌봐주게 되니까 저의 긴 머리를 잘랐어요. 이걸 묶어줄 사람이 현실적이네. 쿠키님이 누굴 닮았는지 알지? 근데 우리 때는 뭐 이런 말 하면 되게 저희가 뭐 조선시대 막 이런 때 살아같은 부모님 세대는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몇십 많이 년 네, 사이에 네. 우리가 많이 변한 거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자녀의 막 이런 머리 이런 거 신경 쓰고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커트머리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머리 기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머리를 기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손질하기 쉽게 커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본인의 삶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그 쿠키님의 님의 엄마 같은 사람의 이제 딸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다 가지지 다르구나. 못한. 그러니까 그쵸.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도 네, 다 맞아요.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키워도 불만, 저렇게 키워도 불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좀 이렇게 대충 편한 대로. 키우고 그 아이가 나중에 이게 불만이었어. 그러면 뭐 자식은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그래서 그러나 봐요. 너도 키워봐.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너도 키워봐. 그러는 것 너무 같아요. 이해는 돼요, 정말. 왜냐하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제누가 말했거든요. 자기가 부모라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래도 뭐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이겠지만 부모가 되면 기본적으로 자식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래? 뭐 이렇게 한번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되게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제 의견을 뭔가 말했을 때 그래? 이런 거는 거의 못 들어보셔서. 네,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당연히 다 하는 거지. 자식들은 그런 거에 되게 많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 어떤 부모에게 어떻게 점수를 줄까라는 걸 대입해서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 그런 재미로 이 책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나는 이런 부모 선택할 거야. 이런 그런 생각 생각하면서. 많이 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 막 할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엄마의 이런 점은 내가 10점 줘야지. 엄마의 이런 점은 30점 줘야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열린 마음으로 같이 읽으면서 점수 주고 그리고 사실은 이 뒷부분에 이 아이가 그런 얘기해요. 엄마도 자식이 귀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도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귀찮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에 초점 얘기할 때 참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누를 입양하려고 온 하나와 헤어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어른이 됐고 헤어름도 어른이 됐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얘가 좀 자세도 예쁘고 여자아이니까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발레를 시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아직까지도 구두를 신지 못한다라고 막 하잖아요. 우리 모두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구나.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말씀하신 모든 어른의 가슴 속에는 자라지 못한 아이가 살고 있다고 했다. 여자의 가슴 속에 발레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10살 아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라는 부분이 책에 나오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이제 그 부분이 책에서는 가디 박의 이야기에서 감동적으로 잘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에 대해서 이제 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끔찍한 기억이 자신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아픔을 딛고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살아갈 수 있게 힘을 키워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가디를 보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고 그거의 상처 때문에 어쩌면 현재의 선택이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이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선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디가 이렇게 이 센터에 취직을 한 이유도 자기 어렸을 때의 환경,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다시는 그런 부모를 만나지 않게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센터에 취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다 보면 유난히 내가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 성장 환경을 돌이켜 봤을 때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막 예를 들어 범죄로 나타나거나 폭력으로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달래주려 한 행동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이라면 그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가디 박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성공한 케이스죠. 폭력적인 아버지,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 자신이 그걸 극복하고 어쨌든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나중에 아버지도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도 그 임종을 지켜보고 용서해 주잖아요. 네. 그런 어른의 모습을 제누도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박 같은 경우는 가디 박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 어린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성장시킨 키워낸 거죠. 그렇죠. 한편으로 제노는 이미 가디박이 박가딘지 가디박 그분이 부모가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심리적 들었어요. 부모. 저 그 네, 얘기 이미, 하고 네. 싶었어요. 이미 그래서 다른 부모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모델링이 돼버렸어. 모델링도 돼버렸고 닮았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배운 거죠. 맞아요. 그 저는 이거 소설에서 이제 제누가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되는 게 이 소설의 관전 포인트고 이제 냠냠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결국은 이제 혼자 나가는 걸 선택하잖아요. 저는 그 결말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제누가 어떤 부모를 선택할까로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하나랑 해오름. 이라는 이제 예비 부모인데 이들은 이제 예술가고 굉장히 이제 솔직하고 친구 같은 부모예요. 그래서 제누가 점수도 높게 주지만 결국은 이제 선택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한 게 얘가 혹시 그 가디 박하고 최를 부모나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둘이 결혼을 해서 호가 동화. 제누를 어. 입양하는 게 아닐까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어. 중반까지는. 근데 결국은 혼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이 한쪽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면 한쪽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미. 그러니까 이들이 부모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NC 아이들. 그래서 NC 시스템이 되게 좋다니까요. 다시 NC에 반할.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디, 물론 부모도 복불복이죠. 부모도 복불복이고 이렇게 가디를 누구를 만나느냐도 복불복인데 이렇게 책을 멀리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보고 얘기할까라는 어떤 자아로서도 이 책을 읽었지만 완벽히 책의 독자로서도 몰입해서 읽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제누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저는 왜냐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헤어짐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물론 누구나 다 헤어짐을 겪고 성장하고 이러지만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많이 겪은 아이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무의식 중이었겠지만 부모로부터 어쨌든 버림을 받았고 그 헤어짐이 컸고 그다음에 이 센터가 3단계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헤어짐을 겪고 그리고 센터에서 이제 여기서도 아키랑 또 헤어지죠. 아키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나갈 때 형제처럼 지냈던 누군가와 계속해서 중간에 헤어지잖아요. 얘네가 부모님을 찾아 나갈 때마다 제누만 17살까지 지금 머물고 있는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가디들이 부모의 역할 같다고 했지만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런 헤어짐을 만들지 않는 안정감. 그러니까 막 나한테 엄청 잘해주거나 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모랑 물론 이혼하고 헤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빠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아빠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주는 그런 안정감을 이 아이들은 뭐 형제든 부모든 어디에서도 겪지 못해서 그게 참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부모 같지만 역할은 부모 같지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걸 해줄 수 없었던 사람이다. 이 가디들도. 저는 이걸 설정값으로 사실은 받아들였는데 NC센터라는 게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맡아서 키우겠다 이러면서 설립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잉태한 순간부터 내 뱃속에서 이렇게 커나갔을 때 주는 애정감과 일체감 그리고 그 정서적 교류감 같은 것들이 사람마다 크기나 종류는 다르겠지만 있잖아요. 근데 낳는 순간부터 얘를 거기다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설정값이니까 그걸 좀 설정값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한 걸음 뒤에서 소설로서 파악하고 구조로 파악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몰입해서 내가 그쵸. 등장인물에 몰입해서 읽을 때는 그 부분이 진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의 부모-자식 관계와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의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제누하고 아키의 대화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아키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아주 귀엽고 천진난만하고 밝은 동생이죠. 근데 그 아키가 너무 좋은 부모님들을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면서 막 꿈꾸잖아요. 행복한 미래를. 그때 제누가 이제 나중에 아키가 막 좌절할까봐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와 프리포스터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게 뭐냐고 하니까 그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키가 그럼 우리를 낳은 부모님은 사랑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탁 약간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그치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아기를 낳았지 그 아기를 사랑해서 낳은 건 아니거든요. 생긴 다음에 이제 사랑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질문을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전 양념 여기에는 쌤님. 조금 네.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모르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아기를 가질 수도 네, 있죠. 사랑할 마음으로 가졌죠. 사랑을 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아기를 사랑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없는 존재인데.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사랑하죠? 뱃속에서부터는 당연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네, 거죠. 사랑하는 존재로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올 아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는 거죠. 그건 이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자 신념이나 뭐 어떤 삶의 태도 가치관에 대해서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키가 그러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만날 부모랑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면서 막 또 다시 또 새로 막 생각들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랑의 그 범위를 어느 범주로 잡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혈연이어도 아키가 그 얘기 저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나는 사랑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가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혈연적인 자식이니까 부모를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약간 강요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니까 당연히 낳았으면 사랑해야 돼. 맞아요. 그게 아니고 자식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야. 나오자마자 우리 부모라서 당연히 사랑해야 돼. 이거는 너무 그냥 강압적인 거고 그거는 양쪽에서 다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지. 그 얘기예요. 다 노력해서 사랑도 가족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만들어가야 사랑도 되는 거지. 만들어가는 거다. 네네. 당연한 건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그게 얘기를 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갖고 나가는 사랑도 있고 그냥 무조건적인 초자연적인 사랑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래서 범주의 차이라고 이제 그 본능적인 개념 범주의 차이인 거죠. 혈연 관계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사랑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꼭 거죠. 혈연이어야 할 필요는 없죠. 첫눈에 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뭘 안다고. 오래 가지 않지 않나요? 이거 편견이라니까요. 지금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반할 수는 있죠. 네. 그렇다고 그래서 약간 범주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다 너무 그 범주는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그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 자식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하고 자식이 한참 컸을 때, 제 생각에는 10대 이후에. 네,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누가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 캐릭터가 신분을 밝혀라 하니까 문득 제누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신분이 뭘까? 독일 철학자 같죠. 주인공 제누는 맨날 그런 생각 많이 맨날 하잖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때 신분이 뭘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나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인가? 근데 이 나라는 걸 규정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닌가. 초반에 줄거리 차차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 책이 굉장히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 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소설에서 제가 많이 생각한 거는 아이 입장에서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뭐 이 소설의 한 축을 이루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도 사실은 뽑기예요, 뽑기. 음. 내가 어떤 자식을 나랑 맞아요. 맞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되게 안 맞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도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부모도 그럴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자식은 부모한테 뭐를 강요하기 어렵지만 부모는 많이 강요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울어져 있죠. 그 힘이 자식과 부모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저는 원래 반성 잘하잖아요. 또 반성하셨어요? 반성하죠. 어떤 거 반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선택할 수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얘도 막 나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도 얘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나는 끊임없이 얘를 어떻게 길러야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 물론 당연히 도와줘야죠. 부모로서 도와주고 아이가 사회성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하에 좀 과할 때 반성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자식- 말씀하신 내용이랑 통하는 것 같아요. 그 같이 사랑은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하는 거. 그 자식을 되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만큼 슬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 부모님은 우리 새끼가 최고야라는 마인드가 저는 항상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사회에 나가면 너 같은 놈이 맨날 듣기 때문에 근데 부모 스스로가 저렇게 못마땅해가지고 내 딸은 내 아들은 왜 저럴까 막 이런 부모들이 있는데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변명을 해보자면 너무 사랑해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표현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면하고는 조금 다른 면인데 뭐냐면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 그건 진짜 안 되는 거 그건 같아요. 진짜 안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죠. 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 음.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리고 나랑 닮은 모습을 봤을 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나는 아니까 저런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이 많이 근데 그쵸. 조심해야 나타나는 되는 것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좀 이런 상황에서 항상 사도세자가 떠올라요. 그 영화 저 유아인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하면 안 되는 방송에서 이런 고백하면 안 되는데 연기 고백하세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사도 맞아요. 영화에서 우리가 계속 곱씹어봐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저는 부모로서. 부모님을 살해한 대학생 이런 거 항상 떠올라요. 있었어요. 그때. 맞아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막 때리고 계속 남자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맞아요. 내가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꼭 반드시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반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잠깐 멈춰서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요 얘기 하나만 짧게 더 하고 이제 조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요거 이제 소소한 재미들,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재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체 줄거리나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질문들, 진지한 질문들만 던졌는데 그런 것 중에 이렇게 재미 중에 하나에 이 제누가 이렇게 책 읽는 거에 정복자 아론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 박이 와가지고 뭐 읽냐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강한 수컷 원숭이가 우두머리를 처단하고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처음 한 일이 전 우두머리 새끼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들이 커서 복수하는 게 두려우니까 그랬는데 그중 하나가 살아남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론을 처단하고 그때도 작고 연약한 수컷 하나가 다시 살아남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제누가 얘기하면서 덩컨은 그러니까 그 왕이 된 원숭이는 왕이 돼서도 평생 불안할 것 같지 않나요? 사실 그 새끼가 굉장히 약한 새끼라고 해도?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재미있었는데도 자식이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힘이 기울어져 있죠. 부모보다 훨씬. 그래서 가정폭력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럴 때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성장해서 아마 그 왕보다 더 강해지겠죠. 그거에 대해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자면 어렵고 힘든 그 시절을 버텨내라. 클 때까지라고 했던 그 차차님의 말도 생각이 나지만 가디박도 거기서 순간 멈칫하죠. 자기가 이제 가정폭력을 아빠로부터 당했고 이제는 힘이 없는 아빠가 떠오르고 자기가 이제 성장해서 컸으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마냥 나에게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존재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되는 것의 또 다른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 너무 냉정해 보이긴 해도 그래서 이런 재미들이 저는 좀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네. 혹시 아쉽거나 좀 이렇게 서운하셨던 부분 없으시면 우리 이 책에서 간직해 보고 싶었던 어떤 문구들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전 이 부분이랑 쿠키님부터. 네, 이 부분이랑 인트로를 고민을 했는데 세 개를 고민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얌얌쌤께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하나를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재능은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닌 것 같았다. 절대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재능 같았다. 싸우고 다투고 매일같이 상처를 입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는 가족처럼 말이다. 아니 그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무엇 아닐까. 이 부분이 좋네요. 마음에 남았어요. 박 사장님은 어디? 저는 네 하나가 한 말인데요. 그 프리포스터 하나와 헤어룸 중에서 하나가 한 말인데 엄마와 나를 분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 엄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꼈지. 당신은 나를 위해 모든 삶을 희생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더 이상 엄마 따위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 그럴수록 나는 엄마가 아닌 내 삶을 향해 나아갔고 어느새 독립할 나이가 되었어.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겼어.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 뭔데요? 내가 엄마에게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이 필요했듯이 엄마 역시 나로부터 독립이 필요했다는 걸 말이야. 요 부분 되게 너무 좋죠. 네, 엄마도 독립이 필요했는데. 네, 엄마도 부모도 시간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도 부모로 성장해 나간다. 자식도 성장해 나가듯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불안에 대해서 부모 상담 받았을 때 자식과 부모는 하나에서 둘이 되는 가정이라 진짜 엄마의 사랑은 얘를 독립적으로 분리시키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되게 오래 남았어요. 그게 사실은 반대로 내가 독립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이가 내 아기가 아닌 내 품에서 떠나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렇게 서로 분리해 나가기 위해서 참는 사랑. 그게 되게 필요하고 진짜 가치 있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 되게 마음에 남았는데 그 부분이 떠오르네요. 박 사장님 말씀에서. 네, 차차님은 네, 저는 91쪽에 나오는데요. 우리 아까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세상 어떤 부모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그거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라고 이제 제노가 아키가 했던 말을 곱씹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주인공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얘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공유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우리는 양떼가 아니기에 양치기 개가 몰아가는 대로 우르르 움직일 수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진짜 어른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믿고 자신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아마 아이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